안녕하세요. 2010년 뉴욕 여행 때 그 점심을 먹으려고 걷다가 한 식당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가게였는데요. 간판에는 이제 치폴레라고 써 있었죠. 당시 저는 그 멕시칸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었고요. 브리또도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었고, 또 고수도 솔직히 먹기 힘든 향신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저도 줄을 섰는데요. 주문하는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직원이 쉴 새 없이 물어보고, 또 브리또를 할 건지, 뭐 그릇에 담을 건지, 닭고기인지 스테이크인지, 콩은 또 어떤 걸 넣을 것인지 등 영어를 알아듣느라 정신이 없었기도 했지만 고수가 들어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방금 제 점심을 직접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먹은 것이 단순한 브리또 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식당은 이제 이후에 미국 외식 산업의 흐름을 바꾼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2026년 8월에는 이제 치폴레가 아시아 처음으로 서울 강남역 인근에 문을 열 예정이죠. 도대체 이 브리또 가게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치폴레는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일상의 식당이 될 수 있을까요? 치폴레 시작은 사실 의외였습니다. 창업자 스티브 엘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원래 이제 패스트푸드 사업가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셰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꿈은 자신만의 고급 레스토랑을 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미국 덴버에다가 작은 브리또 가게를 이제 1993년에 열었던데요. 브리또를 팔아서 돈을 번 다음에 레스토랑을 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치폴레는 목적이 아니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사람들이 가게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멕시칸 음식점에서 본 방식의 자신이 배운 요리의 원칙을 이제 섞은 거죠. 음식은 빨리 내놓되 재료를 대충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또 고기는 직접 굽고 채소는 매장에서 또 손질하고 음식을 손님 앞에서 완성했습니다. 그 시절 패스트푸드는 대체로 공장에서 완성되는 것을 좀 빠르게 조립하는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스티브 엘스가 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빠른 음식이라고 해서 나쁜 음식일 필요는 없다. 이 단순한 질문에서 치폴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치폴레는 패스트푸드와 레스토랑 사이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어요. 패스트푸드처럼 빠르지만 일반적인 패스트푸드보다는 재료와 조리에 좀 공을 들이는 식당. 또 오늘날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패스트 캐주얼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치폴레가 이 형식을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델을 대중에게 가장 강력하게 각인시킨 대표 브랜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열기 위한 임시 가게가 결국 창업자의 진짜 사업이 된 거예요. 기존 패스트푸드에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었죠. 빠르고 싸고 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먹든 뉴욕에서 먹든 맛이 크게 변하지 않죠. 하지만 그 장점은 동시에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음식을 제공하면 개인의 취향을 이제 줄여야 되지만 메뉴는 회사가 만들고 또 고객은 그중 하나를 고르는 형식이니까요. 치폴레는 이 관계를 좀 뒤집은 것 같습니다. 회사는 재료를 준비하지만 마지막 메뉴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밥을 넣을지 말지, 콩을 넣을지 말지 등 어떤 소스를 넣을지도 직접 골랐죠. 겉으로 보면 단순한 토핑 선택인데 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경험은 달랐습니다. 회사가 만든 음식을 산다가 아니라 내 음식을 내가 만들었다는 경험, 그리고 여기에 또 치폴레의 어떤 첫 번째 비밀이 있다면 치폴레는 메뉴를 많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뉴에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의미입니다. 메뉴판에 수십 가지 음식을 올리면 주방은 복잡해지잖아요. 뭐 재고도 늘고 또 조리 시간도 길어지죠. 하지만 치폴레는 한정된 재료를 여러 방식으로 이제 조립할 수 있게 했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만 주방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재료가 사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치폴레는 어떤 자유도 있지만 효율도 강조한 설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치폴레의 가장 신선한 사업적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는 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를 줬다면 회사 내부에서는 매우 단순하고 또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같은 개인화되어 있지만 그 속은 철저하게 산업화되어 있는 방식인 것 같고요. 또 치폴레는 패스트푸드의 효율을 이제 버리지 않으면서도 또 패스트푸드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든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외식 브랜드의 역사를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겠어요. 맥도날드는 누구나 같은 음식을 빠르게 먹을 수 있다. 맥도날드가 파는 햄버거는 본질적으로 효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뭔가 공간과 경험을 붙였죠.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뭔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스타벅스가 판 것은 커피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머무를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치폴레는 무엇일까요? 전 단순히 선택을 팔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치폴레는 내가 먹는 것을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기는 많이, 밥은 조금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어떤 고기 식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채소가 많은 한 끼가 됐겠죠. 같은 가게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제감은 이제 현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하지만 매일 샐러드만 먹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지만 먹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형적인 패스트푸드보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재료를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건강 그 자체뿐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어떤 감각까지도 같이 팔게 되는 것이죠. 치폴레는 성장하면서 한 가지 철학을 내세웠더라고요. 그게 이제 Food with Integrity. 쉽게 말하면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떻게 길러지고 만들어졌는지가 맛과 어떤 품질에 이제 연계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치폴레는 지금도 좋은 음식은 재료를 기르고 준비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당시에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상당히 낯선 언어였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회사들이 가격과 속도, 크기를 말할 때 치폴레는 어떤 사육 방식과 원재료, 그리고 인공 첨가물 등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이 철학에는 어려운 숙제가 따라오죠. 수천 개 매장에서 매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냉동시장을 데우는 것보다, 냉동식품을 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지역과 계절에 따라 재료 상태가 달라지고 또 매장에서 손질하는 과정도 많을 테니까요. 실제로 치폴레는 2015년에 대규모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위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개 매장으로 커진 뒤에는 같은 철학을 유지하는 데에 더 어려움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치폴레는 이후에 그 식품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또 디지털 주문이나 매장 운영을 개선해서 회복했는데 2025년 말 기준으로는 전 세계 매장이 4,000개를 넘어섰고 매출의 3분의 1이 디지털 주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역사는 치폴레가 완벽한 기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여주죠. 철학이 있는 브랜드라도 그 철학을 현실의 운영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드는 멋진 문구로 완성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천 개 매장에서 매일 같은 기준을 반복할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철학이 사업에 녹여드는 것 같습니다. 2010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뉴욕 여행에서 치폴레에서 먹은 것은 정확한 메뉴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닭고기였는지 스테이크였는지는 잘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주문하던 장면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유리 너머로 재료가 보이고 직원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하나씩 담아줬죠. 저보다 앞에 선 사람과 또 제 뒤에 선 사람이 같은 가게에서 전혀 다른 음식을 받아갔죠. 당시에는 이제 영어로 주문하는 것이 긴장돼서 직원이 가리키는 재료에 예스를 반복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수까지 다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고수가 들어가야 맛있다고 느낍니다. 치폴레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제 입맛이 변했겠죠. 2010년 한국에서 고수는 여전히 낯선 재료였지만 이제 아보카도는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고 또 브리또나 타코도 일부 그 상권에서 이제 경험하는 외국인 음식에 가까웠죠.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2026년 다 완전 다르죠. 포케도 점심으로 먹고 샐러드도 아보카도를 추가해서 먹고 쌀국수집에서 고수를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소비자는 아마 그릇에 여러 개의 재료를 이제 섞어 먹는 음식에 익숙하죠. 비빔밥처럼요.
그러니까 치폴레의 어떤 브리또볼은 그 완전히 낯선 음식 같지만 구조만 보면 한국인에게는 매우 익숙하죠. 치폴레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는 한국인이 갑자기 멕시칸 음식에 열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낯선 것을 매우 익숙한 식사 구조에서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먹을 것 같아요. 같은 멕시칸이지만 먹는 방식은 비빔밥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거 치폴레가 다른 미국 외식 브랜드보다 한국에 안착하기 쉬운 좋은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에 들어온 그 파이브 가이즈가 벌써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쯤 찾아갈 이유가 있는 분명한 브랜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파이브 가이즈와 치폴레는 비슷한 미국 외식 브랜드 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파이브 가이즈의 강점은 한 번의 경험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두툼한 어떤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먹고 나면 만족감이 굉장히 큰데 사실 가격은 굉장히 좀 비싸고요. 그리고 자주 가기가 좀 애매하죠. 치폴레의 강점은 완전 반대입니다. 한 번의 어떤 충격과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 번 방문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오늘은 닭고기를 넣은 브리또라고 한다면 내일은 스테이크를 넣은 브리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매장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최고의 어떤 강렬한 한 끼가 아니라 조금씩 다른 한 끼를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외식에서 첫 방문, 그러니까 외식업에서 첫 방문은 그 어떤 공고나 화제성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은 생활 속에 어떤 필요가 만들어져야지만 방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치폴레가 한국에서 경쟁할 상대가 다른 어떤 멕시칸 식당만은 아니고 포케라든가 샐러드, 샌드위치, 김밥 이렇게 직장인 점심시간에 이제 떠올리는 모든 선택지가 경쟁자가 될 것 같습니다. 파이브 가이즈가 한번 가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경쟁했다면 치폴레는 오늘 뭐 먹지라는 어떤 질문 속에서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같은 미국 브랜드지만 차지하려는 자리가 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폴레보다 더 맛있는 브리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은 멕시칸 식당에서 더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치폴레는 수천 개 매장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브리또를 제공했기 때문은 아니죠. 빠르고 내가 고를 수 있고 또 결과가 크게 실망하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브랜드는 언제나 맛의 최고점으로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반복할 수 있는 생활의 어떤 평균점을 높이는 브랜드가 더 크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치폴레는 미식의 정점을 목표한 브랜드가 아니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 끼의 어떤 평균적인 식사, 그러니까 평균을 높인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빠르지만 좀 아쉽고 또 좋은 식당은 만족스럽지만 또 시간이 걸리죠. 자유레는 치폴레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빠르면서도 조금 더 나은 식사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애매한 중간지대가 오히려 거대한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하지만 더 강한 브랜드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발견하고요. 치폴레가 발견한 불편함은 이것이었겠죠. 빨리 먹어야 하지만 아무거나 먹고 싶진 않은 이런 불편함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야말로 치폴레의 성공을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2010년 뉴욕에서 먹었던 브리또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 당시에는 맛있는 멕시칸 요리를 하나 먹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거기서 본 것은 조금 다른 어떤 외식의 미래였어요. 맥도날드는 음식을 빠르고 똑같이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다면 스타벅스는 음료에서 머무르는 어떤 경험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에 머무르는 경험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치폴레는 빠른 음식에도 개인의 선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물론 치폴레가 미국인 햄버거를 대신한 것은 아니죠. 햄버거를 포기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 대신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줬죠. 햄버거가 짜지만 떠올리던 점심시간에 빠르지만 좀 덜 가공된 것처럼 느껴지고 또 든든하지만 내 방식대로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한 끼를 추가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수많은 미국인 일상에 들어갔어요. 이제 치폴레는 한국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호기심으로 찾는 그 유명한 미국 브랜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몇 달 뒤에도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찾는 생활 속 브랜드가 될 것인가. 그 답은 오픈 첫날의 줄이 아니라 반년 뒤 정도의 점심시간의 어떤 줄이 말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8월에 직접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2010년 뉴욕에서 고수향에 당황하면서 먹었던 그 감동의 한 끼가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에서도 여전히 같은 느낌을 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고수를 빼달라고 하지 않고 또 오히려 조금 더 넣어달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죠. 16년 전 뉴욕에서 시작된 저의 치폴레 경험이 이제 서울에서 다시 이어질 것 같아서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